서설이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술을 파르르 떨며 붉은 단장한 소매를 꽉 움켜쥐었다. 화려한 원삼 아래로 감춘 그녀의 손가락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눈앞에서는 촛불이 일렁이며 불길한 그림자를 벽면에 들이우고 있었다. 갓 혼례를 마친 신랑 문제는 족두리를 쓴 신부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다가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음을 터뜨리는 것이 아닌가. 각시가 너무 예뻐서 무서워요. 어머니를 불러주세요. 하며 칭얼거리는 목소리는 신방 밖을 지키던 문종이들의 귀에까지 적나라하게 들려갔다. 밖에서는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의 비웃음 섞인 헛기침 소리가 새어 들어왔고 서리는 수치심에 얼굴이 화끈거려 당장이라도 혀를 깨물고 싶은 심정이었다. 명문 사대부가의 여식으로 태어나 문학의 조예가 깊고 총명하기로 소문났던 그녀가 어쩌다 이런 천치 같은 사내에게 시집을 오게 되었는지 하늘이 원망스러울 뿐이었다. 가문이 영모의 누명을 쓰고 몰락하며 겨우 목숨만 부지한 채 쫓겨나듯 선택한 혼처였으나 이 정도로 어리숙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다. 서리는 잠시 눈을 감고 거칠게 요동치는 가슴을 진정시키려 애쓰며 차가운 방바닥에 주저앉은 남편의 어깨를 가만히 짚었다. 서방님, 어찌 이리 채신머리 없는 행동을 하십니까? 이제 당신은 한 집안의 가장이요 나를 지켜주어야 할 사내입니다. 하며 엄한 목소리로 타일렀다. 문제는 눈물 자국이 가득한 얼굴로 서리를 올려다보더니 배가 고파요. 떡을 주세요 하고 손을 내밀며 천진난만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그 맑은 눈망울에는 세속의 탐욕이나 거짓이라곤 한 점도 찾아볼 수 없었기에 서리는 도리어 말할 수 없는 비애감과 묘한 연민을 동시에 느꼈다. 밖에서는 문제의 숙부인 이판술이 껄껄거리며 우리 조카가 신부에게 푹 빠졌나 보구나 하며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담장을 넘어 들려오고 있었다. 사실 이 혼사는 가문의 재산을 독차지하려는 숙부의 간계였으며 문제를 바보로 남겨두어야만 그들의 탐욕이 완성될 수 있는 비극적인 상황이었다. 서리는 담장 밖의 비웃음을 들으며 오히려 오기가 생겼고 이 모욕을 반드시 되갚아 주리라는 결연한 의지를 다지게 되었다. 서리는 방바닥을 닦던 수건을 가져와 문제의 얼굴을 정성스럽게 닦아주며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고 단호하게 말문을 열었다. 서방님 저를 보십시오. 당신은 바보가 아니라 단지 아직 깨어나지 않은 용일 뿐입니다. 내가 당신을 여의주를 문청룡으로 만들 것입니다. 문제는 아내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겁을 먹은 듯 몸을 움츠렸으나 그녀의 손길에서 전해지는 온기에 조금씩 진정되는 기색을 보였다. 서리는 그날 밤 촛불을 끄지 않은 채 밤새도록 문제의 곁을 지키며 그가 가진 선한 성품과 의외의 기억력을 조심스럽게 살피기 시작했다. 문제는 비록 사리에 어둡고 행동이 둔했으나 한 번 들은 시조의 구절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읊조리는 놀라운 재능을 숨기고 있었다. 이는 마치 흙 속에 묻힌 진주와 같아서 제대로 닦고 갈아내기만 한다면 천하를 호령할 인재가 될 것임을 직감한 순간이었다. 서리는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는 대신 이 어리숙한 사내를 통해 가문의 복수를 완수하고 자신의 삶을 개척하기로 굳게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 시댁 식구들에게 인사를 올리는 자리에서도 문제는 신발을 거꾸로 신거나 밥물을 흘리며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다. 동서들과 시어머니는 서리를 가엾게 여기는 척하면서도 은근히 무시하며 이 집안의 안주인 노릇은 꿈도 꾸지 말라는 눈치를 주었다. 숙부 이판술은 문제의 어깨를 툭 치며 그래 우리 바보 조카가 예쁜 색시를 얻으니 살맛이 나느냐 하며 대놓고 무안을 주어 좌중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서리는 그 수모를 묵묵히 견뎌내며 입술을 지그시 깨물고는 시어머니를 향해 정중히 고개를 숙여 인사를 올린 뒤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곧바로 괴짝 안에서 자신이 아끼던 문방울을 꺼내어 책상 위에 정갈하게 놓으며 문제를 불러 앉히고는 붓을 쥐어주었다.
이제부터 서방님은 제 남편이자 제 제자이기도 합니다. 저를 믿으신다면 하루에 한 글자씩이라도 좋으니 저를 따라오셔야 합니다. 하고 엄히 일렀다. 문제는 붓을 들고 손을 벌벌 떨며 싫어요. 공부는 머리가 아파요. 하고 도망치려 했으나 설이는 그의 옷소매를 잡고 끝내 놓아주지 않았다. 집안의 모든 노비들조차 문제를 상전으로 대접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는 것을 보며 설이는 가슴속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자신의 남편이 멸시당하는 것은 곧 자신의 영혼이 짓밟히는 것과 같았기에 그녀는 더욱 독하게 마음을 먹고 문제의 교육에 매진하기로 했다. 마을 아이들이 문제를 따라다니며 바보 신랑 장가 갔네 하고 노래를 부를 때면 설이는 직접 나가 그 아이들을 꾸짖고 문제의 손을 꼭 잡고 집으로 돌아왔다. 문제는 처음에는 아내의 엄격함이 무서워 울기도 하고 떼를 쓰기도 했으나 자신을 진심으로 위해주는 사람은 오직 그녀뿐임을 점차 깨달아갔다. 설이는 밤마다 등잔불 아래서 문제의 손을 포개어 잡고 천자문을 한자 한자 써내려가며 그에게 문자의 향기를 맡게 하려 했었다. 밖에서는 소쩍새가 구슬프게 우는 깊은 밤이었으나 설이의 방에서는 글 읽는 소리와 꾸짖는 소리가 그치지 않고 새벽녘까지 이어지고 있었다. 이것이 훗날 조선을 뒤흔들 대문장가의 탄생을 알리는 서막이었음을 그 당시에는 그 누구도 짐작하지 못했다. 설이는 남편의 마음을 다잡기 위해 어느 날 그를 뒷산 절벽 끝으로 데리고 올라가 아래를 내려다보게 하며 비장한 각오를 전했다. 서방님이 만약 그를 배우지 않고 평생 바보로 사신다면 저 또한 이 절벽에서 몸을 던져 당신의 수치스러운 삶을 끝내게 할 것입니다. 하고 차갑게 말했다. 겁에 질린 문제는 설이의 다리를 붙잡고 잘못했어요. 각시가 하라는 대로 다 할게요. 하며 바닥에 엎드려 싹싹 빌며 간곡히 애원했다. 그날 이후 문제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설이는 그런 남편을 위해 자신의 혼례 예물을 팔아 귀한 서적과 종이를 구해다 주었다. 끼니를 거르면서도 남편의 밥상에는 고기 반찬을 올리고 자신은 찬물에 밥을 말아 먹으며 오로지 문제의 학업을 돕는 일에만 모든 생애를 걸었다. 숙부와 시댁 식구들은 그런 설이를 비웃으며 바보가 글을 읽는다고 사람이 되겠느냐며 조소했으나 설이는 그들의 비웃음을 성공을 위한 밑거름으로 삼았다. 한겨울 추위에도 방에 불을 떼지 않고 정신이 번쩍 들게 하며 그를 가르치는 설이의 모습은 마치 한 마리의 강인한 매와 같았다. 매서운 칼바람이 문틈을 타고 들어와 등잔불을 사정없이 흔들어대던 깊은 겨울밤의 설이는 해치마 차림으로 차가운 마루에 앉아 남편 문제를 매섭게 쏘아보았다. 문제는 꽁꽁 얼어붙은 손가락을 입가에 가져가 호호 불면서도 눈앞에 놓인 논어 한 권을 보며 어쩔 줄 몰라 쩔쩔매고 있었고 그의 눈동자에는 금방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듯 서러움이 가득했다. 설이는 서방님께서 이 대목을 다 외우지 못하신다면 오늘 밤은 방에 들어오실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하며 목소리를 높였고 문제는 차가운 마루 위에서 몸을 덜덜 떨며 하기 시습지면 부려겨로하고 힘겹게 한 구절을 내뱉었다. 밖에서는 이를 지켜보던 시숙 이판술의 수아들이 저 미친 여편네가 바보 조카를 잡아먹으려 드는구나 하며 낄낄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설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남편의 등을 곧게 펴주었다. 사실 설이의 마음속은 남편의 가여운 모습에 갈갈이 찢어지는 듯 아팠으나 지금 여기서 멈춘다면 그는 영원히 사람 구실을 못할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마을에는 이미 설이가 남편을 학대한다는 흉측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설이를 불러다 내 아들이 바보라고 구박하는 것이냐며 호통을 쳤지만 설이는 묵묵히 매를 맞으면서도 고집을 꺾지 않았다. 어느 날은 숙부 판술이 문제를 꼬드겨 노름판에 데려가려 하자 설이는 대문 앞을 가로막고 서서 내 남편은 장차 나라의 기둥이 될 분이니 이 손을 놓으라며
칼날 같은 기세를 내뿜었다. 판술은 콧방귀를 뀌며 바보가 기둥이면 개천에서 용이 나겠구나 하고 비아냥거렸으나 서리의 서슬퍼런 눈빛에 눌려 결국 침을 뱉으며 물러나고 말았다. 서리는 그날 밤 문제를 방으로 들여보낸 뒤 남몰래 부엌 구석에서 찬물에 손을 담그며 소리 없이 오열했지만 다음 날 아침이면 어김없이 가장 먼저 일어나 문제의 새순물을 데우고 책상을 닦았다. 문제는 그런 아내의 희생을 보며 조금씩 철이 들기 시작했는지 이제는 도망치려 하지 않고 서투른 솜씨로 붓을 놀리며 글자를 익히는데 전념하기 시작했다. 서리의 가르침은 갈수록 엄격해졌으며 그녀는 남편의 정신을 깨우기 위해 시장통의 천한 장사꾼들부터 고매한 선비들의 집 앞까지 문제를 끌고 다니며 세상의 이치를 직접 눈으로 보게 했다. 문제가 길가에서 구걸하는 거지를 보고 불쌍하다며 자신의 옷을 벗어주려 하자 서리는 그를 꾸짖으며 옷 한 벌을 주는 것은 한 끼의 온기일 뿐이나 네가 출세하여 정치를 잘하면 천하의 거지가 사라질 것이라 타일렀다. 문제는 그 말에 큰 충격을 받은 듯 한참 동안 거지를 바라보더니 각시님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저 사람들이 모두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 서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다. 서리는 남편의 가슴 속에 잠자고 있던 측은지심과 정의로움이 꿈틀거리는 것을 보며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했고 더욱 채찍질을 가하며 학문에 정진하도록 독려했다. 하지만 시댁 식구들의 방해는 더욱 교묘해져 문제가 읽는 책을 불태우거나 종이를 숨기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고 서리는 그때마다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 팔아 새로운 책을 사왔다. 어느 한여름 날 찌는 듯한 더위 속에서도 서리는 문제에게 두꺼운 도포를 입히고 치약볕 아래서 천자문을 외우게 하며 인내심을 시험했는데 문제는 땀을 비오듯 흘리면서도 아내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았다. 서리는 남편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닦아주지도 않고 냉정하게 소리내어 읽으세요. 더 크게 읽으세요 하며 다그쳤고 문제의 목소리는 갈수록 갈라져 나중에는 쇳소리가 날 정도였다. 지나가던 동네 안악들은 독한 년 저러다 사람 잡겠네 하며 혀를 찼지만 서리는 그 비난을 훈장처럼 여기며 남편의 정신이 바로 서기만을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 문제는 아내가 차려주는 소박한 밥상을 마주할 때마다 서리의 손마디가 거칠어지고 얼굴이 수척해진 것을 발견하고는 남몰래 눈물을 훔치며 밤을 도와 글을 읽어내려갔다. 서리는 남편이 잠든 사이 그의 손에 잡힌 굳은 살을 어루만지며 서방님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당신의 고통은 훗날 이 나라의 빛이 될 것입니다. 하고 나직이 속삭였다. 숙부 판술은 문제가 점점 총명해지는 낌새를 채고는 위기감을 느껴 서리에게 누명을 씌워 쫓아낼 음모를 꾸몄는데 집안에 가보인 옷가락지를 서리가 훔쳤다고 몰아세우며 관가에 고발하겠다고 협박했다. 서리는 당당하게 맞서며 만약 제가 훔쳤다면 제 목숨을 내놓을 것이나 만약 숙부님의 모함이라면 숙부님은 이 집안에서 영원히 나가셔야 할 것입니다. 하고 배수진을 쳤다. 판술은 당황하여 펄쩍 뛰었으나 서리가 미리 매수해둔 하인을 통해 판술의 방 밑에 숨겨진 가락지를 찾아내자 온 집안 식구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고 한동안 꼬리를 내리게 되었다. 이 사건 이후 문제는 아내의 강인함과 지혜에 깊은 존경심을 갖게 되었고 더 이상 아내의 가르침을 억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학문의 깊은 맛을 찾아 탐구하기 시작했다. 서리는 이제 문제에게 기초적인 글자 공부를 넘어 사서삼경의 깊은 뜻을 토론하게 했고 문제의 대답은 날이 갈수록 날카로워져 서리조차 감탄하게 만들 정도로 발전했다. 가을이 깊어지고 들판이 황금빛으로 물들 무렵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예전의 어리숙한 바보가 아니었으며 그의 눈빛에는 지혜의 광채가 서렸고 걸음걸이에는 선비의 기품이 넘쳐흐르기 시작했다. 서리는 남편의 변화를 지켜보며 남몰래 감사의 눈물을 흘렸으나
겉으로는 여전히 엄격한 스승의 자태를 유지하며 서방님 이제 한양으로 가셔서 과거를 보실 때가 되었습니다. 하고 제안했다. 문제는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각시님의 은혜는 뼈에 사무치도록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반드시 급제하여 각시님의 눈물을 닦아드리겠습니다. 하고 굳게 약속하며 먼 길을 떠날 채비를 했다. 설이는 남편의 등 뒤로 지어준 낡은 보따리 속에 자신이 정성껏 만든 떡과 함께 비상시에 쓸 비상금을 몰래 넣어두었고 남편이 멀리 사라질 때까지 대문 밖에서 손을 흔들면서 있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설이는 홀로 남겨진 집에서 남편의 승전보를 기다리며 다시 한번 가시밭길을 견뎌낼 준비를 마쳤는데 그녀의 가슴 속에는 희망과 불안이 뒤섞인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한양으로 떠난 남편의 빈자리를 지키며 설이는 시댁 식구들의 더욱 가혹해진 멸시와 핍박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으나 그녀의 눈빛은 결코 흔들리는 법이 없었다. 숙부 이판술은 문제가 없는 틈을 타서 설이를 아예 집안에서 축출하려고 음모를 꾸몄으며 마을 사람들에게 설이가 요사스러운 술법으로 바보를 홀려 한양으로 보냈다는 해괴망측한 소문을 퍼뜨렸다. 설이는 매일 아침 정화수를 떠놓고 남편의 무사함과 장원급제를 기도하며 남은 가산을 정리하여 남편의 뒷바라지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는데 온 힘을 쏟았다. 시어머니는 문제가 과거에 떨어지기라도 하면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며 매일같이 방 안으로 불러다 온갖 독설을 퍼부었으나 설이는 그저 공손히 고개를 숙인 채 서방님은 반드시 해내실 것입니다 하며 낮은 목소리로 대답할 뿐이었다. 사실 설이는 문제가 한양의 화려함에 혹하거나 과거 시험의 삼엄한 분위기에 눌려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할까봐 밤잠을 설치며 걱정하고 있었으나 겉으로는 대산 같은 평온함을 유지했다. 어느 날 설이는 시댁의 창고지기가 숙부 이판술과 내통하여 집안의 쌀 수십 가마를 빼돌려 사사로이 팔아치우고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목격하게 되었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밤중에 몰래 장부를 훔쳐내어 그동안의 비리 수천 냥의 행방을 낱낱이 기록해 두었으며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며칠 밤을 잠복하며 그들의 거래 현장을 지켜보았다. 판술은 설이가 자신의 뒤를 캐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자객을 보내 그녀를 위협하려 했으나 설이는 오히려 담대하게 판술을 정면으로 찾아가 장부를 내밀며 협상을 시도했다. 숙부님께서 이 집안을 망치려 하신다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나 지금이라도 뉘우치고 서방님의 앞길을 막지 않으신다면 이 장부를 태워버리겠습니다. 하고 서슬퍼런 경고를 날렸다. 판술은 설이의 기세에 눌려 쩔쩔매며 결국 잘못을 시인했고 이 사건 이후 설이는 집안의 실질적인 권력을 장악하며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가문을 든든히 지탱하는 안주인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한편 한양에 도착한 문제는 수많은 선비 사이에서 위축될 법도 했으나 아내 설이가 신신당부하며 가르쳤던 구절들을 하나하나 되새기며 정신을 집중하려 애썼다. 과거 시험 전날 문제는 아내가 보따리에 넣어준 낡은 책 한 권을 펼쳐보았는데 그 안에는 설이가 직접 쓴 편지와 함께 서방님의 지혜는 이미 천하를 덮을 만큼 깊으니 자신을 믿으라는 따뜻한 격려가 담겨 있었다. 문제는 아내의 글씨를 손가락으로 어루만지며 각시님의 눈물 섞인 가르침을 어찌 잊겠습니까? 제가 반드시 장원급제하여 당신의 고생을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눈물을 흘리며 다짐했다. 그는 주막의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새벽까지 촛불을 밝혀 마지막 점검을 마쳤으며 다음 날 아침 일찍 예복을 갖춰 입고 경복궁 근정전 앞으로 향했다. 시험장에 모인 수천 명의 선비들은 문제의 남루한 차림새를 보고 바보처럼 생겼다며 수군거렸으나 문제는 허리를 꼿꼿이 펴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가 자신의 자리에 앉았다. 시험이 시작되고 시제가 발표되자 시험장은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였으며
이번 과거의 시제는 나라의 근간을 바로잡고 백성을 평안케 할 근본 대책을 논하라라는 지극히 어렵고도 심오한 것이었다. 많은 유생이 붓을 들고 망설이거나 어려운 한자어를 나열하며 거칠애에 치중할 때 문제는 서리와 함께 시장통에서 보았던 거지의 비참한 삶과 백성들의 고단한 목소리를 떠올렸다. 그는 화려한 문구보다는 백성의 고통을 뼈저리게 느끼는 진심 어린 문장들을 거침없이 써내려갔으며 아내가 가르쳐준 성현의 가르침을 현실의 문제와 결합해 놀라운 통찰력을 발휘했다. 문제의 붓끝에서는 마치 용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고 그는 단숨에 수천 자의 답안을 완성한 뒤 가장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당당하게 시험장을 빠져나왔다. 감독관들은 저 선비가 포기하고 나가는 줄 알고 혀를 찼으나 나중에 그의 답안지를 확인하고는 그 깊이와 파격적인 문체의 경악을 금치 못하며 손을 부르르 떨었다. 서리는 집에서 남편의 소식을 기다리며 매일 산에 올라 나무에 붉은 띠를 매달고 남편의 급제를 기원했는데 그녀의 정성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까지 움직여 비웃던 자들도 하나둘씩 그녀를 돕기 시작했다. 숙부 판술은 여전히 문제가 떨어지기를 바라며 고사를 지냈으나 서리는 그를 찾아가 이제 곧 서방님이 금이 환영하실 터이니 숙부님께서는 떠날 준비나 하시지요. 하며 차갑게 쏘아붙였다. 어느덧 시험 결과가 발표되는 날이 다가왔고 한양에서 내려온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과거 시험에서 이름 없는 시골 선비가 장원급제를 하여 온 장안이 떠들썩하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서리는 가슴이 터질 듯한 기대를 안고 마을 어귀까지 나가 남편을 기다렸으며 멀리서 들려오는 마두의 소리와 화려한 행차의 기운이 느껴지자 그녀는 마침내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단순히 남편의 성공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이 견뎌온 그 모진 세월과 억울함이 한순간에 씻겨 내려가는 치유의 눈물이었으며 새로운 운명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문제는 임금으로부터 직접 하사받은 어사화를 머리에 꽂고 채색 옷을 입은 채 수많은 수행원을 거느리고 당당하게 고향 마을로 들어섰으며 그 모습은 흡사 신선이 하강한 듯 찬란했다. 그를 바보라고 조롱하던 마을 사람들은 길가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렸고 숙부 판술과 시댁 식구들은 얼굴이 흑빛이 되어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벌벌 떨며 뒷걸음질을 쳤다. 문제는 말에서 내려 가장 먼저 누구의 인사도 받지 않고 자신을 기다리던 아내 서리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꼭 잡고 각시님 제가 왔습니다. 당신의 정성이 저를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하고 고백했다. 서리는 남편의 의젓해진 모습에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그의 손을 잡은 채 흐느꼈으며 문제는 아내를 직접 부축하여 집 안으로 들인 뒤 가장 높은 자리에 앉히고 큰절을 올렸다.